미국 건국과 정치 발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아주 미국 초기부터 1776년부터 1860년대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의 역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다 알지만은 초기부터 미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었는데, 하나는 페더럴리스트라 그랬고 또 하나가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나중에 그냥 데모크라시 됐지만 처음에는 꼭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이라고 했는데, 페더럴리스트에는 그 중심 인물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해밀턴, 그다음에 존 애덤스 이런 분들이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사실은 그 페더럴리스트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에는 중심 인물이 바로 이제 토마스 제퍼슨, 그다음에 제임스 메디슨 이런 분들이라 주로 이제 그 버지니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이 됐는데, 그 두 당의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페더럴리스트에 속한 분들은 어떻게든지 연방 정부의 힘을 더 길러서 군대도 좀 강력하게 하고, 그 대신 물론 스테이트의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페더럴 가버먼트가 좀 더 강력해야 된다. 반면에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에서는 페더럴 가버먼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군대도 최소한하고 스테이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팽창시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페더럴리스트의 그 중심 인물인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캐리비안 해에 있는 한 섬에서 출생했는데, 어머니는 프랑스 계통이고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계통이었는데, 사실은 그 둘이 정식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 사생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에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미국으로 오기 전에 그 섬에서 작은 상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상점이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고 미국의 물건도 수출하고 또 미국에서 수입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밀턴은 10대 때 이미 그 무역을 하는 그 과정을 확실히 알고 어떻게 그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다 익혔죠. 거기다가 이제 또 딱 하필이면 1776년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아담스가 그 국부론 웰스 오브 네이션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해밀턴이 그 책을 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그 이론도 갖추고 실물 경제의 이론도 갖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10대 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워싱턴 장군의 그 독립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무런 군대의 경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학구판가 하면은 그 포병에 대한 그 대포를 어떻게 쏘고 어떻게 그 조준하며 어떻게 메인테인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을 책을 통해서 확실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병 장교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훌륭한 전공을 쌓다가 나중에는 워싱턴의 눈에 들어서 결국 워싱턴의 참모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부라는 거는 행정부가 없이 그냥 컨티넨탈 콩그레스라는 의회만 있는 그런 그 아주 정식으로 된 정부가 없이, 다시 말하면
국방부도 없고 참모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워싱턴이 군인들을 데리고 영국군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럼 그 군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각 주에서 차출한 민병대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의 밀리시아에서 들어온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니 이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충분히 훈련도 못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 보급이 형편없어 가지고 군인 중에는 신발도 신지 못한 군인들도 많았고 무기도 다 일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군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배하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781년에 요크타운에서 결국 영국군을 무찌르고 영국군이 항복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프랑스군이 많이 참전을 해서 그 프랑스 군들이 없었더라면은 사실 미국이 승리하기는 조금 힘들었겠죠. 그러나 1781년에 요크타운 전투를 기회해서 결국 영국군은 그때까지도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는 그보다 2년 후인 1783년에 종전협정을 하고서 이제 비로소 평화가 찾아 들어왔고 영국군들은 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영국군이 미국과 싸울 때에 자기네들도 군인이 부족해서 독일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일 군인들을 용병으로 쓰다 보니까 전쟁이 딱 끝나니까 그 독일 용병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그냥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주에 저먼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이 있는 이유는 결국 그 당시에 영국군에 참전했던 독일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더럴리스트와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이 그 두 개의 다른 그 정책을 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불행히도 그 해밀턴이 1803년에 그 아론 버하고 결투해서 사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페더럴리스트의 당은 뭐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 내부에서 또 이제 그 정책의 차이로 일부 사람들이 내셔널 리퍼블리칸이라는 당을 만들고 그 제퍼슨의 그 오리지널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은 데모크рат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크рат이라는 이름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리퍼블리칸의 헨리 크레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장도 지냈고 상원의원도 지냈고 굉장히 거물인데 대통령 후보를 3번이나 나왔었는데 결국 1832년에 잭슨하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그 내셔널 리퍼블리칸들은 결국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페더럴리스트의 그 정책을 상당히 많이 승계한 그러한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내셔널 리퍼블리칸이 나중에 또 다시 위그라는 당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실제로 위그에서는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크레이는 패배했지만은 위그라는 이 당의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윌리엄 해리슨 그다음에 자카리 테일러 이 두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리슨은 취임사를 3월달에 취임을 하는데 밖에서 코트도 안 입고 1시간 이상 되는 긴 연설을 하다가 그만 폐렴에 걸려서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8년 자카리 테일러는 그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인데 이분도 역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불과 한 2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서 밀라드 필머어가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리퍼블리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거는 1856년 선거에서 프레몬트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그때 이제 그 상대방은 민주당 쪽에는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리퍼블리칸과 데모크랏 사이에서는 결국 민주당이 이기게 됐는데, 이 제임스 부캐넌은 영국 공사도 지냈고 러시아 공사도 지냈고 국무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아주 그 경력이 다양해서 사실 그 아주 좋은 대통령이 될 거로 기대를 했는데, 불행히도 저 사람의 4년간의 업적은 아주 미약해서 지금도 그 대통령들의 그 평가를 할 때에는 거의 항상 그 꼴찌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860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리퍼블리칸 파티가 이제 확실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링컨이 리퍼블리칸 파티의 첫 번째 후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게 그 두 당뿐 아니라 No Nothing Party라는 그런 이름의 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o Nothing Party라는 거는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캐톨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밀라드 필모어가 56년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리 소일 파티라는 것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또 마틴 반 뷰렌은 그 잭슨의 부통령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프리 소일 파티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출마를 했다가 또 낙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데오도어 루즈벨트가 프로그레시브 파티라는 이름으로 한 번 또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군소정당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1860년대에서부터 리퍼블리칸하고 데모크라시 나란하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초기 역사에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이제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새로 생긴 후에 그 정부가 생길 때까지의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는 1783년인데 실제로 미국 정부가 탄생한 건 1789년에 비로소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그럼 그 6년 동안에 뭐를 했냐? 그 6년 동안에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컨티넨탈 컨그레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회밖에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나라를 경영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 주축이 되어서 헌법을 기초를 했고, 그거를 이제 컨티넨탈 컨벤션, 컨스티튜셔널 컨벤션,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헌법을 채택을 하는데, 가령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삼권 분립이 나왔고, 그러면 연방 정부에다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양쪽에서 엄청난 그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를 위치한 그런 그 남쪽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스테이트의 권리를 강하게 하고 연방 정부를 약하게 하자 하는 얘기고, 조금 북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출신들은 연방 정부를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재미나는 게, 그러면 투표권을
모든 미국인에게 다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니다. 적어도 그 토지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자 하는 주장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선거권을 가지게 하자 하는 데 공로는 바로 벤자민 프랑클린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는 말하자면 국가의 원로급이니까 대개 이제 그 말을 들어서 결국은 모든 시민이 다 똑같은 투표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민이라는 것은 백인 남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선거권이 없었고 당연히 유색인종은 또 선거권이 없었으니까 백인 남자만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모든 시민이 똑같이 선거권, 비선거권을 가지게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 컨스티튜셔널 컨벤션에서 그 헌법을 가지고 이제 왈가 불가 서로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을 기초한 데의 최고의 공로자는 제임스 메디슨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헌법을 채택해야만 된다 하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들이 지금도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책에 다 들어있는데 그 논문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두 번째가 제임스 메디슨이고 세 번째가 존 제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죠. 그러니까 그 세 분이 계속 논문을 발표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헌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를 하는데 13개 중에 9개 주가 먼저 찬성을 해야만 이제 그게 채택이 되는 건데 제일 처음 그 찬성한 주가 바로 델라웨어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를 The First State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북쪽의 그 주들이 찬성을 했고 버지니아는 아주 마지막에 이제 찬성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 그 헌법이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이 돼서 그 헌법 하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의 만장일치의 투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두 번째로 많은 투표를 받은 존 아담스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두 번째가 부통령 그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죠. 또 왜냐하면 3대 대통령 때에는 이제 토마스 제퍼슨하고 아론 버가 항상 똑같은 투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부통령인지 알 수 없고 결정이 안 되다가 36번이나 투표를 한 다음에야 결국 제퍼슨이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하게 제퍼슨 쪽을 지지한 것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버를 볼 때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굉장히 믿겠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뻔한 거를 못 됐고 나중엔 또 뉴욕 가버너에 출마를 했는데 아론 버가 그것도 이제 당선이 못 되게끔 또 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게 돼가지고 결국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로 결국은 결투를 하게 돼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1803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밀턴이라는 사람과 제퍼슨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 초기부터 그 정책이 다른데 해밀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때에 이미 실물 경제를 다 파악을 했고 그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을 읽음으로써 경제적 이론까지 갖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생기자마자 초대 워싱턴 대통령 정부에서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제퍼슨 쪽에서는 극력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퍼슨 쪽의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 산업화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시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걸 찬성한 게 아니라 그냥 농업 국가라서 남아 가지고 결국 많은 노예들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면은 그거를 영국에 수출하고 그냥 각 스테이트가 독립을 가지는 그런 거를 주장하니까 이렇게 연방 정부와 관련된 은행을 만든다는 거는 은행이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의 돈을 빌려다가 그거로다가 이제 대출도 해주고 거기서 온갖 사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반대를 처음부터 은행을 설립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자고 한 거에 대해서 다행히 워싱턴 대통령은 해밀턴을 지지를 해서 결국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10년간의 20년이군요. 1811년까지 그 은행이 이제 존재하는 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퍼슨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은행은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11년에 일단은 그 첫 번째 만든 은행이 이제 끝나고요. 그럼 그 전에 바로 리뉴를 해야 되는데 제퍼슨은 그 은행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리뉴를 안 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1816년에 들어서서 다시 그러니까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때에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또다시 20년을 기한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년까지 이제 만들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 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은행이 법으로 36년까지 가지만 좀 일찍 그 법을 개정을 해서 1832년에 다시 또 20년을 연장하는 거를 법을 통과시켰는데 앤드류 잭슨이 그걸 비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잭슨은 제퍼슨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란 거는 국민들의 돈을 빼다가 나쁜 짓을 하는 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극력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1836년에 그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없어지니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돈을 모두 다 각 스테이트의 작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디파짓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 그 대통령이 마틴 반 뷰렌은 그보다 한술 더 써서 각 디파트멘트가 따로따로 인디펜던트 트레저리라는 걸 가져라. 다시 말하면 디파트먼트 오브 워는 그 돈을 은행에다 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이 돈을 가지고서 비용을 써라. 그 인디펜던트 트레저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임스 포크 대통령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1837년부터 63년까지 스테이트 뱅크가 무려 712개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 중에 또 많은 은행들이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러다 결국 1862년에야 비로소 지금 우리가 쓰는 그린백 그러니까 지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때 처음으로 1달러짜리 지폐가 나오게 됐는데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돈에 링컨 대통령이나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그 셀먼 체이스라는 사람이
애 사진이 이제 초상화가 들어갔고, 그보다 한참 한 10년 후에야 이제 비로소 그 워싱턴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그런 지폐가 나왔고,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그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생긴 초기부터 그때까지는 무슨 돈을 썼을까요? 지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금화와 은화, 코인을 썼습니다. 코인을 썼는데 또 미국 코인만 가지고도 쓴 게 아니라 때로는 스페인 코인도 쓰여지고 아주 그 통화 정책이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때에 비로소 이제 내셔널 뱅크 액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제대로 그 유럽의 나라들과 비견할 만한 그런 은행 체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1803년에 소위 루이지아나 퍼체이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 루이지아나라는 게 그 지금의 루이지아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카나다 경계까지 올라가는 저 방대한 토지를 루이지아나 퍼체이스라고 해서 프랑스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근데 저 땅이 사실은 재미나는 게 처음에는 프랑스 소유였다가 스페인한테 넘어갔어요. 스페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땅을 도로 또 프랑스가 가져간 거죠. 프랑스가 가져갔는데 프랑스는 그때 이제 영국하고 이제 전쟁하고 이러는 통에 돈이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결국 저 땅을 이제 미국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얼마에 팔렸냐면 15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500만 불에 저 방대한 땅을 미국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유럽 사람들은 미국 땅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 15 밀리언 달러라면 한 에이카당 3센트밖에 안 되고요. 저 땅의 넓이는 남북한 합친 거의 10배입니다. 남북한 합친 거의 10배라는 어마어마한 땅인데 저거를 그냥 15 밀리언 달러에 샀다. 그냥 대개는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15 밀리언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그 당시 1년 예산이 한 10 밀리언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5 밀리언 달러가 어디서 나오냐? 다행히 4.5 밀리언 달러는 미국이 직접 돈을 지불했고, 프랑스에. 물론 그때는 지폐가 없었으니까 금화로다가 지불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5 밀리언 달러는 결국 영국 은행에서 빌려서 갚게 된 건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국 은행이 미국의 그 반들을 팔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 돈을 프랑스에다 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퍼슨 대통령의 가장 큰 공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지아나 퍼체이스는 그야말로 참 대단한 공적인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이 크레딧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제 무역에 있어서 유럽 사람들이 볼 때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걸로 가졌지. 만약에 해밀턴이 그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지 않고 조그만한 스테이트 뱅크들만 있었으면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뭐를 믿고 그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루이지아나 퍼체이스의 가장 큰 공로는 물론 제퍼슨을 가지지만은, 제퍼슨이 그걸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해밀턴이 그 뱅크 오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그 크레딧을 쌓아가지고 결국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10 밀리언 달러를 꿔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어떤 얘기가 하나 또 있는데, 이 바버리 워 앤드 트리포리 파이레이트라는 건 무슨 말인가? 바버리라는 건 뭔가 하면, 바버라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의 모로코, 알제리아, 튜니시아, 리비아 같이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회교 국가들, 그러니까 모슬렘 국가들을 바버 스테이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버 스테이트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해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들이 실제로 해적질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묵인을 해서 그 사이에 그 해적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여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해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큰 배가 몇 척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795년에 미국의 큰 상선이, 그러니까 유럽과 무역하는 상선이 그 해적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115명이 갇히게 잡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몸값으로 64만 2천 불을 냈고, 그리고 또 매년 또 2만 1,600불씩을 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미국의 예산이 1년에 한 600만 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몸값으로 주고 이제 그 포로들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폴리하고도 또 그 트리티를 맺었는데, 트리폴리라는 거는 오늘날의 튜니시아 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존 아담스 대통령 때 비로소 이제 미국 해군이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군보다도 해군이 조금 더 먼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존 아담스는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해군 배를 몇 척을 더 건설하도록 그런 계획을 다 했는데,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계획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1800년대 초까지도 미국은 제대로 된 큰 배가 없을 그런 아주 미약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라는 큰 배가 트리폴리 해적들한테 붙잡혀서 307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1803년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제퍼슨 대통령 때인데, 근데 그 다음 해 1804년에 스티븐 디케이터라는 해군 대위가 부하들을 데리고 조그만 배를 타고 밤에 그 필라델피아는 이제 이렇게 그 정박해 있고, 이제 포로들은 다 물론 육지에 따로 이제 잡혀 있으니까 배는 빈 거죠. 빈 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배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불길에 결국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 큰 배가 이제 다 타버리니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그 돈 많이 들여서 해군 만들 거 없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초기에 사람들은 이 국방력이 얼마나 그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필라델피아를 불을 태웠지만, 그때까지도 이제 그 포로들은 데려오질 못한 거죠. 못했는데, 이제 국회에서는 그 스티븐 디케이터한테 이제 아주 그 훌륭한 그 검을 이제 줬고, 또 그 부하들한테는 2달분 봉급을 이제 보너스로 주는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이튼이라는 장군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그 트리폴리까지 거의 3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이제 미국 해병대 그리고 그 트리폴리의 군주에 반대하는 트리폴리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 수백 명을 데리고 이제 300마일을 이제 걸어서 그 트리폴리 그 해적들의 본거지를 이제 습격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했으면 그때 이제 그 이튼 장군이 결국 그 트리폴리 해적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난 것이 그때에 바로 토바야스 레어라는 그러니까 알제리아에 있던 총영사 그 외교관이 싹 그 트리폴리에 가서 6만 불을 주고 307명을 석방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돈을 주고 석방을 시킨 것은 공로는 있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 윌리엄 이튼 장군이 사실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정식으로 그 파이레이트들을 항복을 시키고 그 구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해병대 군인들을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해병대 군가에는 트리폴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국에서는 해병대가 그만큼 이제 초기부터 이제 많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10년이나 지난 후에 1815년에 드디어 이제 그 스티븐 디케이터도 이제 그때는 별을 다룬 제독이 됐죠. 커머도어가 돼서 커다란 열체의 커다란 그 전선을 이끌고 가서 완전히 그 바보 스테이트들을 굴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알제리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10,000불을 받아내고 트리폴리에서는 60,000불을 받아내고 트리폴리에서는 30,000불, 그 다음에 튜니시아에서는 또 60,000불 이렇게 돈을 받아낼 정도로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바보 스테이트들의 해적지를 없애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이제 미국 해군도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812년에 영국이 미국에 쳐들어왔죠. 그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듬해, 그 다음 해에는 영국군이 와싱턴까지 와서 백악관을 불태웠지 않습니까? 백악관을 불태울 때에는 대통령이 이제 제임스 메디슨인데 제임스 메디슨은 도망가고 거기에 있던 와싱턴 초상화를 그 바로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인 달리 메디슨이 그 초상화를 구해가지고 이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부인이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달리 메디슨을 이름을 딴 거리 이름이 지금 버지니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군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국방력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미국의 힘으로서는 국방력을 좀 더 했더라면은 영국군이 화이트하우스까지 와서 불을 지를 정도는 안 됐을 텐데 오죽이나 군대가 없었으면은 글쎄 영국군이 들어와서 화이트하우스를 불태우고 대통령은 쭉 도망가고 대통령 부인이 와싱턴 초상화를 들고 나왔다는 거는 참으로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그 국방력이 커지게 돼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또 그 멕시코하고 싸우게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미국도 상당한 그 군사력을 가지게 됐지만은 초기에는 그만큼 그 민주당 사람들의 의견은 될 수 있는 대로 군대를 가지지 않고 스테이트의 밀리시아 그러니까 그 민병대만 가지고도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 페더럴리스트와 데모크라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 사람들은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떻게든지 연방정부를 더 키우고 연방정부가 모든 걸 다 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오히려 공화당은 오히려 더 세금들 조금 텍스 컷을 많이 해서 연방정부를 작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초기에 그 양당의 정책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왜 그런 식으로 바뀌었나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